2부 가버나움 편을 시작해볼까요? 네. 아, 오늘 좀 새롭게 시작했다. 아, 맞네요. 네, 맨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신선하고 좋네요. 네. 가버나움은 나딘 라비키. 라바키 아, 라바키요? 난 지금 라비키인 줄 알았네. 나딘 라바키 감독의 배우이자 음. 감독이고 레바논 베이루트 출신이죠. 네. 가버나움은 세 번째 장편 영화고 이분은 약간 액터인데 액티비스트이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정치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실제로 이 가버나움에도 출연을 하셨죠? 변호사 역할. 네. 이름이 나딘이더라고요. 그 네네. 변호사 역할도. 그 베이루트 마디나티라는 단체에서 거의 수장급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베이루트의 약간 빈민구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물론 위키피디아가 알려줬습니다. 근데 네. 뭐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또 여배우이기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를 애초에 생각했었는데 그 자인을 만나면서 이제 이 아이에 관한 영화를 찍어야겠다로 약간 경로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칸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고 심사위원상을 받았죠. 네. 줄거리를 네. 할까요? 네. 출생 신고도 안 됐고 그래서 정확한 나이도 모르지만 12살 정도로 추정되는 소년 자인의 이야기고, 이 자인이 누군가를 이제 칼로 찔러서 수감된 와중에 자신을 세상에 낳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고소하면서 이제 재판이 열리고, 그래서 영화가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법정씬이 아주 중간중간에 잠깐만 들어가고,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이 법정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데, 자인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네. 네. 약을 불법으로 처방받아서 형이 수감돼 있는 감옥에서 약물을 이제 판매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모와 자기는 그걸 도와야 되는 그런 처지에서 남매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사하르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생리가 시작되면서 더 큰 고난이 시작되죠. 자인이 이제 구멍가게를 하는 청년 아사드에게 자기 동생이 팔려갈 것을 예감을 하고 동생을 도망시키려고 준비를 하는데 손을 써보기도 전에 이미 부모가 딸을 아사드에게 보내버리죠. 그래서 이 일을 막지 못해서 분노에 가득 찬 자인이 가출을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처음에는 할머니 집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간에 바퀴벌레맨을 만나서 갑자기 샛길로 새죠. 그게 놀이공원인데 놀이공원에서 에티오피아 출신의 불법 체류자로 일을 하고 있는 티게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이 티게스트라는 여성은 갓난애기 요나스를 데리고 가짜 신분증으로 살아가면서 여기저기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인을 거두어서 자기 집에서 이제 먹이면서 요나스를 돌보게 하고 일종의 가족을 꾸리게 되는 거죠. 티게스트는 근데 이제 체류증이 만료되어 가기 때문에 새로 체류증을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고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불법 검문, 불신 검문? 뭐 그런 데서 약간 체포가 되는 거죠. 불신 검문이라면 불신 검문인데요. 엄밀하면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돈을 구하려고 좀 안 좋은 일을 하려다가 잡혀간 거죠, 왕창. 그러니까 그 상황에 있었던 거죠. 원래 하던 일을 계속 맞아. 했으면은 잡히진 않았을 텐데 그냥 안 보이는 노동자로 살아갔을 수도 있는데 신분증을 급전이 구하기 필요했던 위해서 거죠. 그렇죠. 급전이 필요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영문을 모르고 그녀를 기다리면서 둘만 남은 거죠. 그래서 자인이 이제 요나스를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깨를 쓰기 시작합니다. 뭐 옆집에 우유를 뺏기도 하고 뭐 없는 돈으로 분유를 사서 먹이기도 하는데 충분하지가 않아서 이제 수소문을 해서 이 티게스트, 원래 본명이 라힐인데 라힐에게 체류증을 공급하는 아스프로라는 남자를 찾아가게 돼요. 아스프로를 찾아서 시장에 갔다가 다른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시리아 난민 소녀이고, 그 소녀로부터 아스프로에게 이제 돈을 주면 스웨덴에 가서 정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스프로는 한편 그 요나스를 약간 인신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입양을 시키자며 허시탐탐 요나스에게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자인은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거절을 하고 어쩌다가 이제 주머니에 남아있던 그 처방전을 발견을 해갖고 이제 엄마처럼 자기도 그 약을 처방받은 약을 이제 주스로 만들어서 길거리에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래서 잠깐 동안 이제 요나스와 함께 스웨덴에 가서 정착하는 꿈을 꾸다가
어느 날 이제 아예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관리인에 의해서. 그래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요나스를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아스프로에게 보내고 자기는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스웨덴에 가려고 하는데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잠깐 다시 부모님의 집에 가는데 거기에서 자기는 출생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서류도 없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사랑했던 동생이 아사드의 집에 시집을 간 이후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분노에 찬 자인이 아이고. 칼을 들고 나가고 뭐 우리는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자인이 사람을 찔러서 법정에 섰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와서는 우리가 아사드를 보는데 아사드의 말에 의하면 이제 사하르가 임신을 하고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가서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얘도 역시 신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인의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아 우리의 심정과 처지를 모르면 비난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울부짖고 뭐 자인은 부모가 아이를 못 낳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하죠. 네. 영화의 결말에서는 본국으로 추방되는 라힐이 다행히 요나스와 재회를 하게 되고 자인은 인생 처음으로 자기 신분증명서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 사진이니까 좀 웃어보라고 그쵸. 하니까 어색하게 하지만 활짝 웃으면서 그 제가 한 스틸로 네, 영화가 끝이 납니다. 아 슬픈 얘기예요. 슬프죠. 네. 사실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끔찍한 일이 세상에서 일어난다는 게 안 믿겨지는 정도의 이야기죠, 사실은. 네, 뭐 레바논이나 그쪽 지역은 뭐 말로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뭐 팔레스타인 지역부터 해가지고 뭐 깐느도 그렇고 오스카도 그렇고 계속해서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레바논이라든지 지구상의 뭐 가장 큰 분쟁 지역이고 여전히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뉴스로 계속해서 접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현실적인 면에서도 이 자인이라는 캐스팅 자체가 일단은 그 친구 자체가 애초에 좀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소년이잖아요. 자인은 실제 자인은 난민이고 시리아 난민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베이루트 출생자지만 거의 난민이나 다름없는 처지로 나오죠. 그래서 그가 생활했던 거는 뭐 어쨌든 크게 다르지 않았던 생활을 했던 친구를 캐스팅한 어찌 걸로 보면 알려졌는데 난민보다도 못한 생활을 했던 거죠. 푸드뱅크가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그쵸. 난민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짓말 해가지고 요나스 먹이려고. 무슨 얘기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에는 자막이 나오죠. 네. 이 영화가 깐느에 초대되고 나서 자인과 그의 가족들은 정부와 뭐 누구의 도움을 받아 스웨덴에 정착을 했나? 스웨덴이었나요? 뭐 하여튼 어딘가 모르겠어요. 정착을 했고 노르웨이인가? 아 노르웨이였던 것 같고 뭐 학교를 다니게 됐다. 그리고 뭐 비슷한 사하르와 메이소운을 연기했던 소녀들도 뭐 학교에 다니게 됐고 그 요나스 역을 했던 아이는 케냐 출신이죠. 그래서 케냐로 돌아갔는데 어쨌든 거기에서도 적절한 뭔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제작진이 이 영화에 출연한 아이들을 위해서 가버나움 재단을 설립해서 뭐 지속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나오죠. 이런 자막 안 좋은 자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자인의 마지막 미소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뒤늦게. 왜냐면은 근데 저는 미소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해결의 미소는 사실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영화의 시작과 끝을 보면은 결국에는 신분이 등록되지 않는 한 소년이 결국에는 신분증 하나 만들기까지의 사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 그 안에서 그 이야기 안에서 이 소년이 부모님을 고소하고 법정에 숨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제 뭐랄까 정규적인 법적인 시민이 되는 거죠. 시민인 걸 획득했던 것뿐이지 그의 삶이 더 그래서 네. 그 소년의 그 스틸 이미지가 끝날 때까지는 되게 저도 이게 엄청
지나가는 미소고 이제 진짜 시민이 되면서 더 오히려 네.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으나 그쵸, 본 게임이죠. 그 자막 때문에 약간 좀 감흥이 바뀌었다 해야 되나? 그런 게 그러니까요. 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자막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뭐 심지어 그러면 다 해결된 것처럼 사실 그 자막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 이렇게 잘 구출되었답니다. 뭐 이런 느낌의 자막 아니에요, 솔직히? 그리고 그 가버나운 재단도 사실 뭐 어떤 일을 다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잘 나오지 않지만 그 문구 자체를 봤을 때는 영화에 출연한 아이들을 위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실 그러면 운이 좋았던 아이들인 거고 그쵸.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맞아요. 저는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자막이 이게 한국판 자막인 건가요?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 어쨌든 칸은 상영하고 나서에 붙인 거잖아요. 네. 배급하기 전에. 네. 왜냐면은 어쨌든 영화에는 자막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밑에 네. 영화에 자막이 없고 한글 자막만 있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이거 제가 봤을 때 배급사에서 붙였다 봅니다. 세상에. 그 클로즈업은 이야기의 완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한데 그 자막은 이야기를 닫아요. 어쨌든 맞아요. 분명히 그런 지점이 있고 이게 그래서 한 컷 한 컷이 무서운 거고 자막 하나하나가 저는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배급사에서 넣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면 어쨌든 다른 언어로는 자막이 없고 그냥 그 자막이 나오는 거니까. 그쵸. 영화는. 그런 게 드물죠. 본 적이 없는 거죠. 특히 이 영화에서 어쨌든 제가 좋다고 느꼈던 부분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흔히 말로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건 사회의 잘못이다. 뭐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거를 부모를 비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를 비난할 수도 없고 그 교착 상태를 되게 잘 표현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이 사회의 악순환 이런 걸 얘기하면서 결말에 그런 자막을 보고 나니까 약간 자인의 미소를 아껴왔던 이 영화가 짜잔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고 끝냈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퇴색되는 바람에 네. 아쉬웠다. 네, 그 자막이 분명히 퇴색시키는 면이 있고요. 이 영화가 좋은 점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이클을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 이제 엄청 우리가 너무 명확할 정도로 보여줘. 처음에는 이제 영화의 초반부에서는 이 자인의 삶을 결국 보게 되는데 거기서 그 부모가 했던 행동을 나중에 이제 사실 자인이 요나스를 돌보면서 비슷하게 뭐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뭐 예를 들면은 요나스의 발을 그 쇠사슬 이번엔 쇠사슬은 아니지만 무슨 끈 같은 걸로 묶어서 이게 결국에는 그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아이를 봐줄 수는 없고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약을 먹으면 안 되니까 네. 묶어놔야 되는 그런 거고. 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 대란이랑 사실 비슷한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물론 심각함의 정도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뭐 이 일어나는 발생의 문제로서 시스템으로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쨌든 요나스가 배운 게 약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약을 만들고 또 그래서 약을 팔러 다니고 뭐 반복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또 뭐가 있죠? 그런 것도 있죠. 되게 사소한 거지만 자인의 동생들이 이제 막 물도 타지 않은 분유를 막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데 이제 요나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분유 입에 묻히고 먹거나 설탕 그 얼음에 해가지고 먹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형이 감옥에 있잖아요. 초반부에 보면 그리고 사촌들도 다 감옥에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요나스가 보고 자란 어른, 그러니까 남자 어른은 아빠 아니면 그런 형 아니면 아사드 뭐 이런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이손을 처음 만났을 때 걔가 난 메이손이야 넌 이름이 뭐니 했을 때 걔가 자기 형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미 얘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엄청 부모님을 비난했던 일을 자기가 하게 되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대관람차를 타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결국 똑같이 돌아서 그 자리로 오게 된다는 점에서도 네. 그리고 그게 재밌는 점은 그 컷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단순한 원의 운동을 할 것 같은데
약간 깜짝 놀라면서 그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장면을 보여주죠. 이게 이 아이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마냥 중간에 다른 길로 새서 수렁에 빠지는 그리고 사실 가장 충격적으로 반복되는 장면은 결국에는 자인의 동생을 팔았던 것처럼 요아스를 어쨌든 자인이 일종의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팔게 된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부모의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설득력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 사하르를 파는 건 사하르가 막 싫다고 가기 싫다고 하는 것도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 가족을 많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팔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나스와 자인이 너무 고생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자인이 요나스를 끝까지 책임진들 이게 과연 요나스에게 더 좋은 삶일까? 어떤 게 더 좋은 삶일까를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건 사실 우리도 요아스가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애가 거기 어떻게 될지 우린 모르니까 지금 자인이랑 거기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 그러다가는 엄마도 곧 굶어서 죽어버릴 것 같은데 최선이었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굉장히 쉽게 비난할 수 잘못된 선택을 해왔다는 느낌까지도 안 드는데 상황은 점점 잘못돼 가고 그거는 이제 자인의 잘못이 아니고 성인이고 아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뭐 무분별하게 자식을 싸질렀다는 이유로 그 자인의 부모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들도 자인과 크게 다르게 선택할 게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사실 신의 축복 같은 다들 그렇게 살아오는데라고 생각하겠죠. 네네 그런 세팅 안에서 이 영화가 그 부모들을 별로 비난하려는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하시는 분들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이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네네네. 아니 뭐 물론 화는 나죠. 화는 날 수밖에 없는데. 저 무책임해 보이니까. 그게 왜냐면 저는 영화 볼 때 이제 엄마 와서 자인한테 신은 하나를 데려가면 하나를 주신단다. 그랬을 때쯤에서 탄식. 막 그러면서 저 사람 뭐야 이렇게. 그렇죠. 그런 반응들이 이제 객석에서 있었구나. 좀 나오더라고요. 뭐 물론 저도 그 부분에서 자인의 어머니가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진짜 영화의 구조상 영화는 그걸 명확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인을 비난할 수 없듯이 부모님도 쉽게 비난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장면에서 그 엄마가 그 법정에서 내 처지가 안 돼 보면 내 처지 돼 보면 넌 자살할 걸 이러면서 막 그 울분을 토하잖아요. 근데 그 법정 씬이 그 이전에 거의 다 흔들리고 핸드헬드고 법정 씬들은 그나마 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되게 흔들리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 진짜 딱 멈춰 있는 게 정말 이 분노가 갈 곳을 잃고 그냥 여기 진짜 우리는 정말 딱 멈춰 서 있는 거야. 어쩔 할 수 없는 그곳에.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진짜 완전히 그 부모의 입장이 뭐 용서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사실은 뭘 용서를 합니까? 나는 뭐 내가 그 사람들 용서할 자격이 없죠. 그 사람들 그쵸.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열심히 사는 분들이고 나보다 훨씬 나은 인간들일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약간 비슷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르지만 비슷한 것은 아사드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막 악인은 아니에요. 그쵸? 멍청하죠 좀 오히려. 근데 어쨌든 자기 보고 자란 게 그거고 그냥 다들 11살 때 결혼하던데 나 얘 예뻐서 결혼한 건데 이런 정도의 물론 뭐 거기에는 소아성애적인 혐오감이 없지 않게 생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그렇죠. 그리고 그 문화권에서 그런 일들이 행행하니까 이거를 정말 이 사람의 소아성애적 성향인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왜냐면은 뭐 심지어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내가서 그거를 보고 혐오를 느끼도록 교육받은 사람이니까 혐오를 느끼는 그리고 거라는 생각도 하게 아니라 자인이랑 동생들이 밤에 막 나가서 주스 팔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어떤 문화적으로 그런 게 분명히 있다는 거고 아스프로 같은 경우도 아스프로는 물론 되게 나쁜 놈 같지만 사실은 전 더 나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아유 그럼요. 폭력을 쓰거나 애초에 뺏을 수 있는데 굳이 안 뺏는 거를 하잖아요. 그거 다 보여주죠. 굳이 안 뺏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면 뭐 둘 다 악인이라고 볼 수 없고 약간 보고 들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적극적으로 의식하지 않은 사이에 이제 파괴되는 삶들이 있는 거죠. 네. 그게 되게 비극인 거고 그게 이 영화에서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는 점에서는 부모를 보고 물론 분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생각나는 영화잖아요. 다만 이제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는 이 공권력이 와서 그 아이들을 구출한다면은 아이들이 구출되기 싫어하죠. 난 디즈니 월드로 가겠다. 그러니까. 근데 판타지를 선택하는 거죠, 아이들은. 이 영화에서는 결국에는 그 구출을 누가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은 나딘 라비키가 구출을 하고 있다는 차이가 그렇죠. 가버나움 재단을 설립해서 농담이고요. 근데 뭐 이 영화의 위험한 점은 전 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가 좀 위험한 점이 있다면은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자기가 그런 기획을 하고 있어서 그랬겠지만 자신이 이제 변호사로 등장한다는 게 사실 이미 그 아이의 구원자로서 그 영화 안에서 물론 대단한 걸 해주는 거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아이의 대변인이 되겠다는 선언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영화는 그 아이를 대변해주는 영화고 맞아요. 그리고 뭐 이 영화에서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버나움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뭐 또 그 아이만 하겠어요? 몇 명 더 해주겠죠. 네. 물론 그쵸. 그리고 뭐 개인의 책임이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나는 뭐 한 명도 못 구했는데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고 나딘 라비키의 라바키야. 그다음에 라비키. 일단 머릿속에 한 번 라비키로 옛날에 입력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고쳐 부르는 게 쉽지 않네요. 이 라바키가 아이들의 구세주처럼 등장을 하는데 물론 뭐 그런 역할을 뭐 대단하게 하진 않지만 이야기 안에서 그런 점이 약간 묘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점이 있어요. 어쨌든 그녀가 변호사로 등장한다는 점이. 저도 그런 부분이 좀 걸렸었지만 아까 말한 그 엄마의 그 포효? 그 장면이 약간 그래도 좀 그 상세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변호사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본인이 그런 말을 듣는 처지로 이제 설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은 리딤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네. 이 이야기에 그러고 보니까 플로리다 프로젝트처럼 놀이공원이 등장하네요. 저는 이 그 놀이공원에서 좀 재밌었던 게 그 판타지의 세계잖아요, 사실. 근데 네. 어쨌든 되게 낡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일을 안 하고 있고 이런 곳이긴 한데 처음 몇 순간 동안 되게 판타지 같은 선의가 몇 가지 일어나요. 예를 들면 그 음식이 너무 비싸서 그냥 보고만 있으니까 어떤 모르는 청년이 음식 사서 막 주려고 하고 받았는지는 안 나오지만 네. 그리고 티게스트도 진짜 뭐 어디서 봤다고 자인을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세례를 시키고 그렇게 사는 게 약간 일종의 판타지가 잠깐 동안 지속되는데 그게 결국 그런 개인의 선의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전 영화가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판타지가 일어났는데 일어나도 소용이 없는 세계인 거죠.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말하면은. 비슷한 예로는 그 티게스트가 이제 체류증의 스폰서를 거짓말로 이제 바퀴벌레맨이랑 그 옥수수 파는 할머니를 데려가는데 거기서도 이제 정말 가진 거 없고 힘든 사람들끼리 도와주려고 갔는데 결국 뭔가 어그러지잖아요. 거짓말을 잘 못해서. 그리고 그 판타지의 순간은 결국에는 선의로 있는 두 세계가 만난다는 점에서 가장 큰 판타지가 있어요. 나딘 라비키. 맞게 했는데도 또 헷갈렸어. 라바키가 이제 뭐 과거에 찍었던 영화들이 이제 사실은 티켓스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에 가깝고 어쨌든 여성 영화에 가까웠었고 이번에 이제 초점을 이제 다시 그러니까 어린이 나딘? 아니 자인 같은 이제 어린이로 옮긴 건데 사실은 자인의 모험이 계속돼야 될 시점에서 이 영화가 잠깐 다른 영화가 되잖아요. 티켓스에게로 시점이 넘어가면서 티켓스가 서류를 구하는 이야기로.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서류 구하는 이야기가 그때까진 몰랐죠. 이 자인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였다는 거를. 사실 그런 점에서 재미도 있고 전혀 다른 두 공통점을 가진 인물이 조응하는 점도 있고 또 그게 너무나 선의로 만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사실 재밌는 부분이 있죠. 근데 선의는 충분하지 못하고
시스템이 무심하니까 뭐 선의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인이 부모님이 애를 더 못 낳았으면 좋겠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나라에 제가 또 위키피디아를 참고했더니 57%가 무슬림이고 나머지 43%가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어쨌든 낙태 같은 게 거의 옵션이 아닌 상황이고 이 영화에서도 약간 종교의 모습이 특히 그 유치장에 있을 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노래 불러주고 위로를 해주러 왔잖아요. 근데 그때도 뭐 사람들이 막 노래도 따라 부르고 춤도 추는데 어쨌든 다 철창 뒤에 있는 사람들로 보이고 그 뒤에 또 뭐 갑자기 무슬림들이 또 막 기도도 하고 뭐 그런 걸 봐도 약간 종교가 큰 역할을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역할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죠. 오히려 가버나움, 뭐 레바논, 아니 그냥 그 지역 자체가 종교가 사실은 종교 전쟁을 하고 있는 종교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이 엄마도 막 사하르를 보낼 때 자인이 막 뭐 엄마 쟤 팔아버리려는 거잖아 이렇게 했더니 뭐 네 동생과 신을 걸고 얘기하는데 오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이 진짜 그냥 휴지 조각 같은 건 거예요. 물론 자기 삶을 낙태를 못하는 그런 삶을 지배하는 존재이지만 정말 신은 그냥 거짓말 하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 않은 그런 존재고 이 영화에서 2번 등장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샷이 있잖아요. 그 드론으로 찍은 거기에 보면 진짜 막 그 빈촌에 정말 저는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판자로 덮어놓고 타이어로 대충 그런 것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처음에 영화 오프닝 할 때 시작할 때는 그냥 이 도시를 훑는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한번 등장할 때는 그 앞뒤가 그거였거든요. 자인이 요나스랑 함께 스웨덴에 갈 꿈에 부풀어 있다가 그 장면이 나오고 문 밖에 이제 자물쇠가 잠긴 문 밖에 쫓겨나 있는 건데 그걸 보면 이걸 내려다보는 이 사람이 얼마나 무심하고 이 사람들의 고통에 골목골목의 고통에 신경을 쓰지 않는가. 그거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뭐 레바논도 그렇고 아니면 뭐 브라질 쪽의 특정 지역도 그렇고 뭐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뭐 그쪽 지역의 그런 풀샷들을 보면은 놀라운 충격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 드론샷을 통해서. 근데 이 드론샷은 놀라울 정도로 그냥 바둑판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회색 빛깔이에요. 뭐 물론 이 영화 일부러 채도를 좀 많이 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무심한 기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정말 처참한 현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진짜 그 무심하다는 표현이 좋은 것 같네요. 일단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그냥 의도가 없이 그냥 모래사장을 모래밭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되게 이상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아까 감옥 장면에서 선교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노래 불러주는 장면 같은 거 봤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또 다르게 느꼈던 거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잖아요. 그게 잠깐 웃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순간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유치장에 있는데 밖에 있을 때도 사실 별로 안 그랬을 것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춤을 추고 뭐 안 그러진 않았겠지만 사실 뭐 그렇긴 했겠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뭐 사람마다 또 반응도 다른 게 다 나오고 이제 해서 또 막상 그 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어쨌든 그 선교사들이 실용적인 관점? 저는 이런 말 좀 안 좋아하는데 에선 별 도움이 안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안에서 어쨌든 잠깐의 위안이 되고 또 여유 숨 돌릴 틈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게 사실은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던 게 이 아까 그 드론샷을 얘기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이 영화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샷이 별로 없는데 예외적으로 굉장히 있는 게 그 텔레비전 샷이죠. 거울을 설치해서 거울에 비친 텔레비전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텔레비전은 영화처럼 빛을 쏘는 기계인 거고 그래서 그 텔레비전 빛이 반사가 돼서 다시 빛의 형태로 거울을 통해서 자인에서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게 텔레비전이라는 이미지고 그 텔레비전이라는 이미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지는 햇빛 같은 그거고 이 영화가 어쨌든 간에 자인을 구해줬다는 점에서 신의 시선 같은 건 사실 텔레비전 오히려 같다는 오히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재밌으면서도 만약 이 논리대로 생각했다면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건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텔레비전 장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말이 안 되고 의도적인 장면이긴 해요. 그렇죠. 필요 없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네. 약간 골목길 같은 거를 비출 때 뭐 막 빨랫줄이나 아니면 창틀 같은 것도 빛이 들어올 때 약간 역광으로 보면서 약간 그걸로 십자가를 약간 그림자처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다 힘없어 보이고 조금만 움직여도 약간 흔들리고 그렇게 보이는 것도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이중적일 수 있다는 생각 들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위안을 주고 노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게 어떤 종교여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 그렇다는 점에선 좀 재미가 있죠. 그래서 또 다른 특징이 이 영화는 과하다 싶을 정도 사실 색깔이 제거되어 있는 이미지고 또 동시에 카메라 안에 빛이 들어오게끔 몇몇 장면은 일부러 억지로 빛이 들어오도록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들어오는 빛이 이 영화에서 뭘 하고 있냐를 생각해 보면은 그 빛이 똑바로 직시하는 거를 방해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카메라 안에 들어오는 빛이 이 영화의 이미지들의 채도를 떨어뜨리는 데 한몫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색이 구분이 안 되는 그리고 그 빛이 안에 카메라 안에서 번짐으로 인해 가지고 형체들이 물론 뭐 그렇다고 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안 보이지 않지만 특히 그런 장면이 그건 것 같아. 자인이 눈물을 흘리며 사하르를 떠올리는 그 플래시백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사하르 얼굴이 안 보이죠. 윤곽만 보이죠. 성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그래서 잘 좋은 설명이 떠오르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 들어오는 빛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아까 드론샷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 무심함이 느껴진다고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감독의 성향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게 신의 시선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결국은 뭔가를 해야 되는 거는 이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우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사회적인 움직임을 약간 감독은 원하고 이 영화를 만들고 발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다시 그 마지막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에서 줄곧 어쨌든 지금 이 국가에 있는 잘못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인은 사실은 거의 자기 나라에 태어난 난민이잖아요. 그쵸. 그 난민이 이제 그 자기 나라 시민이 되면서 이제는 정말 그 일부가 돼버리는 거라서 저는 오히려 약간 무서운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나스를 원했든 원치 않았든 팔아버렸던 것처럼 자인도 이 세계의 일부가 돼서 자라나지 않을까? 형처럼 또 몇 년 뒤에 보면 또 감옥에 가 있고 또 마약을 팔고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좀 무섭기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자막이 나오기 전까지. 무서운 사람이네. 그래도 응원해줄 생각은 안 아, 하고. 응원을 당연히 하고 싶지만. 아니 그쵸. 아니 근데 되게 냉철한 사람이네. 아니 그게 똑같은 건가? 그냥 저는 좀 걱정이 된다. 근데 이제 그 걱정에서 형처럼 될까봐 나쁜 짓 할까봐 걱정이 된다면 그냥 이 아이의 앞으로의 삶이 걱정된다 정도였는데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범죄적 그러네요. 범죄는 뭐 어쨌든 그 이미 시스템의 일부가 된 거죠. 이 골드블러드 오작동하는 시스템의 이 골드블러드 일부가 됐고 자기는 네, 그게 참 씁쓸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 영화에서
재밌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티켓도 그렇고 그 시리아 난민 소녀였던 메이소운. 뭐? 메이소운. 메이소온? 아, 이름이 어려워요. 메이소온 사자성어 같네요. 메이소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거미맨 할아버지 바퀴맨. 바퀴맨 스파이더맨이라면 맞다 얘를 구해줬을 텐데 음. 바퀴맨이라서 구해줄 수가 없네요. 스파이더맨도 못 구해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해.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구해줄 악인이 빌런이 있어야지. 맞아. 물리치고 빌런이 구해주는데 없어. 스파이더맨이 아이언맨은 구할 수 있죠. 돈이 많으니까. 근데 스파이더맨은 못 구하죠. 뭔 얘기를 한 거야? 바퀴맨도 재밌는 캐릭터였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인종 구성도 다양하고 재밌는데 그래도 자인이는 참 착한 아이예요. 자인이 한국인 같네요.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도 자인이란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자인이 아니구나. 어쨌든 그 자인이 하는 걸 보면은 사실 뭐 약간 의도적인데 그 돈 숨기는 거 같은 거 보여줄 때 일부러 막 깨있는 거 보여주고 사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또 사고를 또 이렇게 배신하고 그럼 어떡하나. 하는데도 그 장면을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 자인이 계속해서 이 영화 안에서 선택의 연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훔쳐서 도망갈 수도 있었고 또 뭐 요하스를 책임을 안 지고 할 수도 있었고 처음에 잠깐 한번 버려보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한 분기점들에서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최선의 선택들을 그렇기 해왔는데 때문에 마지막에도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나스를 아스프로에게 데려갔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쁘지 않다고 납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또 그것도 또 나름대로 위험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것을 변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이르는 여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 영화의 결국엔 앞과 끝은 여동생의 이야기가 깔려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 자인이 가지는 두 번의 실패가 또 그 아버지와 그 대반복처럼 그렇죠. 그 자인이 또 두 번의 실패를 연속으로 하고 있어요. 그 동생을 어쨌든 지켜내는데 실패했고. 영화 초반에 실패했고 티켓을 만나면서 티켓와 이제 그녀의 요하스는 아들이겠죠, 이름으로 봤을 때. 그 힙한 댄스를 잘 추는. 댄스를 잘 추는 아이와 이제 형제 같은 사이가 돼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약까지 팔아가면서 구해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동생을 다시 한번 타인의 손에 넘기게 되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없었다면은 아마 그 동생이 죽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찔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그 분노는 자신을 향해서도 맞아요. 사실 가 있는 분노고 이 분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칼을 들고 명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서 뛰어가긴 하지만 근데 사실 아자드는 이제 바지 피해자였던 거죠. 그쵸. 하지만 이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 안에서 그가 겪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말 사방을 향해서 뻗어가고 있는 칼날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남자가 안 죽어도 되는 이야기 전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자인이 고소를 통해서 원했던 것도 아이를 더 이상 못 낳게 해주세요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인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자인이 부모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도 잘 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뭔가 이 지금의 역사적 정치적인 상황을 자세히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요나스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미키랑 막 미니언이랑 있고 자인이 맨날 입고 다니는 그 추리닝 바지에 캡틴 아메리카 방패 그려져 있고 그런 걸 보면 약간 뭔가 미국에 대한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의 자본주의가 여기까지 침투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지만 뭔가 어떤
약간 되게 작은 코멘트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럴 것 같죠? 음. 그 침투적인 면이 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의 잘못이 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뭐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반대한 나라는 진짜 손에 꼽지 않나?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쵸. 이스라엘. 거기서 이스라엘. 그쵸. 이스라엘. 빼먹으면 안 되죠. 네. 뭐 그쵸.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눈치 보느라 기권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 분쟁 지역에 엄청난 그 무기를 조달하고 또 실제로 군인도 파견을 보내고 그런 나라이니까 당연히 어떤 책임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이스라엘이랑 레바논 사이의 전쟁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어쨌든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었고 글쎄요.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잘 아는 게 아니라서 말을 꺼내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레바논에 혹은 그 지역에 어쨌든 미국의 개입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냥 문제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 사실 이 영화의 배경은 레바논 베이루트잖아요. 네. 근데 가버나움은 다른 곳의 지명이고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가 막 설파도 하고 뭐 기적을 행했던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영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막 엄청 옛날에 지진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거의 살지 않는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재밌었는데 근데 뭐 그게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 이런 게 그 지역은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거기 뭐 그러니까 그게 사실 뭐 종교적인 것부터 해서 다 땅 아주 그 뭐 이스라엘의 아들아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서로 성지를 뺏는 거기도 하고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잖아요. 이게 다들 형제들인데 싸우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형제 사이고 형제 사이죠. 네네. 사이 안 좋은 형제. 네, 그쵸. 워낙 뭐 분쟁이 많으니까 원래 상속받는 땅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형제는. 아, 그렇죠. 네네. 아, 명확한 문제였네. 물려받는 걸로 싸우는. 근데 장례식장에서도 볼 수 있는. 이 문제가 결국에는 팔레스타인 포함해가지고 48년인가? 거기서 이제 사실은 인종 청소를 했고 그 인종 청소는 단일한 인종의 청소도 아니었고 사실은 그런 규칙 같은 게 있어요. 그 곳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일단 다 부시고 그 다음에는 다 부시는 거 잔인하잖아요. 근데 다 부신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래서 다 나간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지뢰를 설치해요.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일단은 죽은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거기 역사는 잔인하죠. 잔인한 역사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영화 안에서도 사실 재밌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레바논 뭐 다양한 곳에서 자기들 영화를 만들어서 또 이것 자체가 뭐 이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들이 영화를 틀고 이렇게 하는 것들조차도 요즘은 전쟁처럼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감독들의 활동들이 이 지역에 있는 감독들의 활동들이 그런 면에서도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현재 진행형인 걸 다룬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욕먹기 딱 좋은 이야기인 동시에 화제되기도 딱 좋은 이야기고 감동 주기에도 딱 좋은 이야기고 별로 할 말이 없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마무리? 추천 영화를 할까요? 까먹지 않았어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눈빛으로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추천 영화 저부터 할까요? 되게 전 준비했죠. 예. 들어봅시다. 어디 얼마나 좋은 추천인지. 아니 그런 좋은 게 아니라 준비를 했다고. 그러니까 네. 너무 자신 있게 준비했다고 하시니까 뭐 궁금해서요. 저는 이제 준비를 잘 안 하는 적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준비를 했다 이런 거고요. 저는 사실 초반에 다르덴 형제 영화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특히 초반에 이제 길거리에서 자인을 막 따라다닐 때 카메라가
로제타가 많이 생각이 났었고, 로제타는 이제 1999년도 다르덴 형제의 작품으로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와 둘이서 사는 10대 후반의 소녀가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인데, 카메라가 핸드헬드 카메라가 그 시종일관 정말 그 로제타만을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지르는 되게 약간의 범법, 그리고 뭐 뻔뻔한 행동들, 되게 안하무인의 행동들, 그런 것들을 쉽게 비난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되게 비슷하고, 일단 주인공들이 자인이나 로제타나 되게 기본적인 것조차 잘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집조차도 너무나 불안정해서 로제타는 트레일러 파크 같은데 주 단위로 월세를 내면서 살고, 월세도 아닌 주세를 내면서 살고, 뭐 물도 잘 없고, 뭐 자인도 마찬가지죠. 그런 곳에서 스스로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인이 팔던 그 마약물은 괜찮나? 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필터도 없고 브리타라도 껴야 되는데. 그 약발이 드나 싶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돈을 주고 어쨌든 사니까. 또 이 두 캐릭터 모두가 일단 도움이 안 되고 방해만 되는 부모가 있다라는 점도 비슷했고, 라힐이 티게스트가 왜 돈이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예전에 일했던 곳들을 막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불법 체류자라서 그런 것들을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로제타도 되게 비슷해요. 노동법으로 보호가 안 돼서 되게 그 사장들이 찾아가서 막 떼쓰고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그런 데서도 좀 로제타가 생각이 났었고, 또 재밌는 거는 이 영화도 로제타가 나왔을 때 그 벨기에 사회에서 청년 실업 대책을 세우자 해서 로제타 플랜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갓 이제 일자리로 뛰어드는 젊은 청년들을 보호하는 그런 노동법 같은 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도 비슷한 영화인데, 제가 로제타를 보면서 좋았고 이 영화에서도 비슷하다고 느꼈던 점은 주인공이 절대 웃지 않는다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화가 나 있어요 항상. 그래서 싸울 준비가 돼 있고. 그쵸. 근데 이 얘들은 진짜 분노가 있고 싸우고 싶은데 싸우기에 세상이 너무 무심한 거예요. 일단 싸울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 영화나 로제타가 슬픈 거죠. 그런 점에서 되게 많은 유사점이 있고 둘 다 좋은 영화니까 저는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로나의 침묵도 로나의 침묵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자 문제가 되게 좀 소재로 다뤄지는데, 위장 결혼, 비자를 위한 위장 결혼, 그런 점에서도 좀, 그러니까 로나라는 인물을, 로나의 침묵도 다르덴 형제 영화였나요? 네. 뭐 위장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는 그 사회의 완전 쓰레기고 이 여자는 가진 게 없고 정말 비자 때문에 이 남자랑 결혼했고 뭐 그런 내용인데 비슷한 구석이 많죠. 네, 저는 제 추천작이 있는데. 네. 준비를 하셨네요. 저는 항상 하죠. 제가 안 한 적이 없지 않나요? 하면서 준비하는 적도 있잖아요, 근데. 네, 하시죠. 저 제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찾아보고 있는데. 네. 아이고. 영화는 떠오르는데 이 제목이 뭐였더라? 어떤 영화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요즘. 좀 징징징. 나 준비 다 했는데. 제 추천작이 2개인데 네. 그냥 기억나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영화는 페르난도 메이렐레즈의 시티 오브 갓이고요. 시티 오브 갓은 1999년에. 둘 다 99년 영화네. 세기말. 네, 칸에서. 둘 다 생각하면 둘 다 칸일 것 같은데. 맞아요. 칸에서 상 받았는데. 근데 막 알고 보면 1년씩 차이 날 수도 있어. 9899라던가. 그럴 수도. 어쨌든 시티 오브 갓은 그 브라질의 리오데 자네이루의 특정 지역, 시티 오브 갓이라 말 그대로 시티 오브 갓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름부터 비슷하네요. 가버나움과. 네. 도시의 일대기죠. 도시의 한 세대가 흘러가는 걸 보여주는 영화죠. 치안이 전무하고 갱들이 지배하는 도시고 무법지대. 그곳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스카페의 눈으로 근데 이제 그 부스카페가 이야기의 주체가 되는 것은 굉장히 나중이고 이제 그가 지켜보는 도시의 갱들의 역사, 흥망성쇠사 같은 거를 보는 영화고요. 1차적으로는 그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 혹은 지나치게 극적인데
또 그렇게 산다니까 뭐 할 말 없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일단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워낙 그 박진감 넘치는 일들이 진짜 빵빵빵빵하고 박진감 넘쳐요.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시티 오브 갓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는데 저는 그 생각을 사실 좀 했어요. 이게 이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되다 보니까 비전문 배우를 어쨌든 이런 곳에서 캐스팅해서 많이 쓰는데 배부른 소리일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영화에 출연했던 사실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걸려요. 항상 이런 영화를 보면은.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쵸.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어요. 시티 오브 갓의 20년 후를 다룬 시티 오브 갓 20 Years Later라는 다큐멘터리가 봤어요. 있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은 시티 오브 갓에 출연했던 사람들 중에 늘 찾아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러면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변한 사람이 제일 많고요. 영화 하나로 세상이 변하나요? 사람도 잘 안 변하. 그래요? 아니 안 변하죠. 아니 근데 그렇게 영화 하나로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그쵸. 아니 근데 변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쌓여가지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니까. 그거를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던 거는 뭐 세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아까 그 자폐증적인 이야기에서도 잠깐 생각을 했던 건데 어떤 주인공이 이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다가 영화가 끝날 때 이제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되게 좋은 동화 같다는 거죠. 맞아요. 그쵸. 뭐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대체로 상처를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니까 그게 뭐 또 전혀 그래서 그게 뭐 크게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문제는 그 상처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죠 보통은. 예. 어쨌든 그 시티 오브 갓 다시 20 years later 20년 후 이야기로 넘어가면은요. 그러면은 보통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중에는 정말 헐리우드 스타가 되는 사람도 있고 뭐 대스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배우를 하면서 연기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때 나 그냥 돈 너무 조금 받았다. 너무 화난다. 이렇게 잘 된 영화를. 나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이것밖에 안 주는 게 말이 되냐. 걔네 다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좋은 추억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단독 주연인 영화들이 항상 걱정이 되는 건 시티 오브 갓은 그래도 사실 앙상블이잖아요. 정말 딱 한 명 단 한 명도 정말 되게 주요한 비전문 배우였나요? 거의 99% 비전문 배우였죠. 네. 뭐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뭐 어쨌든 전 배우가 있었는데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요. 그 한두 명이 막 코치도 해주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꽤 많은 숫자가 그 이후로 다른 연기를 몇 번 하지만 몇 개 하지 못하고 일종의 망한 배우로서의 삶? 이런 거를 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또 영화가 가진 무서운 점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그게 또 영화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힘들죠. 사실은 영화 한 편 찍어서 철없이 그거 계속 하려고 네가 연기 잘한 거 아니고 사실 그냥 그 사람 영화 잘 찍은 건데 물론 너도 뭐 당신도 잘했겠지만 연기 잘해도 성공 못한 사람은 수두룩하죠. 아닌가요? 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이게 영화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영화에 출연했던 계기가 이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되기는 한다는 점에서 어쨌든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은 되더라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아이가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좀 더 나은 삶이 됐으면 뭐 물론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저 한번 고사하기 바쁜 사람이라서 저는 뭐 좀 급이 낮은 사람이니까 그네들보다는 이런 나 같은 사람의 문제지. 어쨌든 그렇고요. 네. 그래서 시티 오브 갓 20 이어 레이더도 같이 보면 좋겠다. 그럼 뭐 별 사람 다 나와요. 뭐 음악하는 사람도 있고 그 영화에 참가 네, 시티 오브 갓에 출연했던 배우들 중에 그러고 막 유명한 사람 만나가지고 나랑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제안하는 사람도 있고 호텔 벨브로 일하면서 배우 계속 꿈꾸는 사람도 있고 그때 뭐 돈 얼마 받았더라 그러면서 컴퓨터 사고 뭐 그러니까 끝났다 뭐 그런 컴퓨터 좋은 거였는데 뭐 그런 사람부터 해가지고 이 영화 한 편이 아무것도 못 바꾸기도 하고 또 뭔가 다 바꾸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영화가 어떤 식으로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기에는 뭐 그게 되게 굉장한 다큐멘터리는 아니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다큐멘터리라는
사실 뭐 그 보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의 상상력이라는 게 웬만한 건 다 상상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영화는 이 제목이 제목이 생각나셨나요? 제가 이게 제목이 확신이 없어요. 제목은 아까도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캐롤라인일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캐롤라인으로 검색하니까 바로 안 떠서 캐롤라인 맞네요. 찾았다. 이 캐롤라인이라는 단편 영화고요. 네. 이 영화는 작년에 칸느에서 공개된 단편 영화고 캐롤라인이라는 아이에 관한 단편 영화예요. 이 아이는 약간 플로리다 프로젝트 생각하시면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엄마 어린 소녀인가요? 네네 어린 소녀고 이제 딸린 동생이 둘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캐롤라인 그리고 딸린 동생 둘 4명이서 이제 차를 타고 마트 같은 데 왔는데 대형 마트에 왔는데 더운 여름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캐롤라인에게 동생들을 부탁한다. 그럼 가버리고 차는 시동이 꺼진 채로 키는 캐롤라인에게 있고 뜨거운 햇빛을 맞으면서 주차장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거죠. 날씨가 더워지고 동생들이 땀을 흘리기 시작하고 좀 위험해 보이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요. 그때 이제 외부에서 침입해가지고 근데 캐롤라인 입장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떤 아줌마가 갑자기 모르는 아줌마 사람이 어른이 와서 너 나와 이거 열어봐라 나 나쁜 사람 아니다 하는데 그 공포감 같은 게 있잖아요. 일종의 그 순간 동안 방치된 아이들의 공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선 방치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특정한 순간에 관한 이야기고 나중에 이제 그 엄마가 와가지고 그 아줌마랑 싸우고 애들 이렇게 하면 되냐 하면서 막 못 가게 막고 아동학대다 뭐 그러면서 이제 아사리판이 나는 뭐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캐롤라인이 바라보면서 집에 가고 싶은데 이제 캐롤라인 입장에서는 계속 싸우니까 무서운 아줌마들이 못 가게 아줌마들이요. 너 이거 애동 학대라면서 못 가게 하는 아줌마 세이 스위리 하면서 괜찮니 막 그러는데 너무 무섭고 뭐 그런 재밌다. 순간들에 관한 영화고요. 이 칸느에서 상을 받았는데 정확히 뭘 받았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요거는 검색하면 나올까요? 네, 검색하면 나와요. 아니면은 저희가 올릴 때 제가 링크를 네. 네네 같이 올려가지고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저희 페이스북 이참에 한번 와보시고 네. 별로 페이스북에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사실 저희가 많이 이렇게 올리지도 말하는 게 않아요. 좀 민망한 게 한동안 안 올리고 네, 막. 뭐 잘 안 올리고 저희도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래도 가끔 업데이트 소식을 또 사실은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나서는 했죠. 그게 뭐 근데 한 2번이라 가지고 좀 네,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죠. 오늘 형광모자님 되게 껄렁껄렁 하시네요. 페이스북에 올릴 테니까 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네. 한번 들어와서 보시고 이게 사실은 뭐 영어 못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 영화는.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됩니까? 그쵸? 어린아이가 나온 영화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이게 뭐 이 아이는 특히나 더 많은 대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Hey sweetie 이런 거 알아들을 수 있으면 돼요. Are you okay? 이런 거. Are you okay? 뭐 이런 거. Fine, fine. 이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뭐 몰라도 된다. 근데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나온 단편 영화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거는 오스카에 노미네이션 되는 영화들의 특징이자 아이들 대사가 별로 없는. 대사가 있어도 그게 알아듣는데 크게 중요치 않은. 근데 그것도 또 이제 좋은 건 나쁜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은 장점이 있는데 이게 워낙 그런 영화들만 또 많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뭐 그래서 캐롤라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로 배경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좀 많이 생각나는데 들으면서도 그러네요. 특히 아줌마들이 싸우면서 아동학대라고 막 논쟁을 벌이고 이런 부분. 그리고 애기는 그냥 집에 가고 싶고. 그쵸. 네네 맞네요. 둘도 또 장 보러 가잖아요. 영화에서.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네. 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콜드워를 다루기로 했었죠. 맞아요. 네. 마치 처음 듣는 기분이네요. 처음 왜일까요? 듣는 느낌인가요? 네. 2월 7일 개봉이라고 하니까 음. 보시고 들으시면 더 좋겠네요. 저희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시작해서 이만.